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누군가는 천국을, 누군가는 지옥을 말한다. 버려진 유년의 기억, 사랑이란 걸 알지 못하고 자란 아이, 그리고 천국을 조율하는 남자와 지옥을 다스리는 두 형제의 이야기까지.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죽은 후에도 계속된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좁은 방,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 그곳에서 5살 아이는 가만히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눈이 커다랗고 마른 체구의 그 아이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최수호. 지금은 목사라 불리는 자의 5살 어린 시절, 죽기 직전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문틈 사이로 욕설과 비명이 들려왔다. 이자 갚을 돈 없어? 너희 자식부터 팔아야 정신 차리지. 사내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수호는 본능적으로 엄마 쪽으로 기어갔다. 엄마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아빠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벽에 쓰러져 있었다. 두 사람은 공장 일을 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수호의 백혈병 진단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들은 결국 사체에 손을 댔고 그날 이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엄마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사채업자들에게 끌려다니며 항상 술에 취해 새벽녘에야 집에 돌아왔다. 아빠는 피멍이 든 손으로 막노동을 뛰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자유는 이미 없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2명의 사채업자가 들이닥쳤고 수호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 꼬맹이 어디 눈가를 똑바로 떠. 엄마는 두 팔로 수호를 감싸 안았다. 제발 얘한텐 손대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하지만 그들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내가 수호를 낚아채 벽 쪽으로 내던졌다. 아이의 몸이 철퍼덕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공포로 눈이 휘둥그레진 수호는 기어가듯 도망치려 했지만 충격으로 축 늘어진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날아든 구두발이 그의 등을 세차게 걷어찼다. 엄마는 절규했다. 안 돼. 제발. 애는, 우리 애만은. 수호야. 우리 수호야. 그러나 수호는 이미 피범벅이 된 채 피를 토하며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그의 눈은 엄마와 아빠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소리 없이 울었고 아빠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수호의 할머니. 어느 날 멍하니 앉아있던 수호를 데리고 할머니는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난생 처음 가보는 놀이공원. 수호는 너무나도 행복했고 할머니가 너무 좋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날 수호에게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기다려 라는 말과 함께 인적이 드문 산속에 버렸다. 그렇게 싸늘한 밤을 혼자 보내고 다음 날 수호는 저 멀리 폐허로 보이는 교회 하나를 발견하고 터벅터벅 힘겨운 발걸음을 옮겼다. 엄마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호야, 혹시라도 길을 잃으면 교회 앞에서 기다려. 꼭 찾으러 갈게. 그렇게 인적 하나 없는 으스스한 교회 앞에서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갔다. 수호에겐 어쩌면 수십 년, 아니 어쩌면 하루처럼 느껴졌을 그날들. 그 삐적 마른 몸이, 퀭한 눈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어느 날 따뜻한 게 목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울컥 피를 토하던 수호는 엄마는 언제 오지? 짧은 한마디를 하고는 쓰러졌다. 그게 수호의 마지막이었다. 수호는 천국에 와서도 그 기억 하나만을 의지한 채 목사가 되었다. 그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해숙이라는 만년 노장 앞에선 화도 나고 늘 백전백패였지만 그런 그녀에게서 그리운 감정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삐걱대며 시작된 관계. 하지만 그는 해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너무 일찍 죽어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감정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눈물, 그리고 해숙의 손맛, 어린 시절 느껴보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의 따뜻함을 다시금 배워가기 시작했다. 생애 마지막 그날까지 찾아오지 않던 엄마. 그도 알지 못한 그날의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엄마와 아빠는 지옥에 있는 걸까? 지옥은 꼭 죽은 뒤에만 가는 곳은 아니다. 영애에게 지옥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삶이었다. 그녀는 이름도 없이 태어났다. 아니, 어쩌면 이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불려지지 않았고 학교란 곳은 교문 앞조차 밟아본 적 없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존재할 권리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으로 그녀는 하루를 시작했고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떠났다. 그녀가 8살이던 어느 날이었다. 해숙이 돈을 받으러 찾아간 그 집. 영애를 처음 만났다. 해숙은 무표정하게 문을 열었지만
피로 얼룩진 아이의 눈빛이 이상하게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 술에 절은 아버지는 말했다. 왜 또 왔어? 돈 없다니까. 해숙은 묵묵히 앉아 펜을 들었다. 그리고 각서를 썼다. 채무 500만 원 탕감 조건으로 내 딸 영애를 넘긴다. 남자는 망설임도 없이 서명했다. 해숙은 조용히 그 종이를 접어 품에 넣고 아이를 바라봤다. 가자. 이제 내 집은 여기가 아니야. 영애는 말없이 일어섰다. 손도 잡지 않았다. 하지만 따라 나섰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해숙의 집에서 밥을 먹고 해숙의 이불을 덮고 해숙이 주는 잔소리와 꿀밤을 받으며 자랐다. 이상했다. 해숙은 욕하지도 않고 때리지 않았다. 매일같이 폭력에 노출됐던 영애는 어른은 아이를 때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다. 그 여자는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었고 감기 기운이 돌면 약을 사왔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영애라고 불러주었다. 처음엔 그게 낯설고 무서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했다. 어느 날 해숙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으면서 자라는 거야. 너한텐 그걸 꼭 알려주고 싶다. 목구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존재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그날부터 해숙은 영애에게 엄마였다. 그녀는 지금도 말한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없었을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해숙을 만난 영애. 지금 그녀는 천국과 지옥의 사이, 의식과 무의식의 틈, 그 경계에서 임사체험 중이다. 그녀는 생을 포기할 것인가? 하늘과 지옥, 그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균형이 존재한다. 그 균형의 중심에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한 명은 하얀 수트를 입고 감정을 절제한 눈으로 천국의 흐름을 관리하는 자. 다른 한 명은 검은 비단을 두르고 붉은 눈동자로 지옥의 어둠을 다스리는 존재. 센터장과 염라, 그들은 세상이 태동할 때부터 함께였다. 센터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 그는 천국에서 가장 이성적인 조율자였고 천사도 인간도 아닌 질서의 일부였다. 그의 형, 염라는 지옥의 수장이자 심판관이었다. 그의 외침 한마디에 지옥은 얼어붙고 죄는 멈췄다. 그러나 그 역시 동생을 그리워하는 자였다. 그들의 어머니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인간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세계를 조율하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죽기 전 마지막으로 역할을 부여했다. 너희는 이 세계의 균형이 되어라. 센터장은 인간들의 슬픔과 아픔을 껴안음으로써 천국을 유지했고 염라는 인간들의 불행과 분노를 껴안음으로써 지옥을 다스렸다. 그들은 아주 가끔 만난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 붉게 물든 그 틈에서 넌 아직도 인간을 이해하려 하냐? 염라가 비웃듯 묻는다. 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센터장이 담담히 답한다. 그럼 언젠가 네가 다칠 거다. 그걸 막기 위해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염라는 웃으며 말한다. 그럼 그날이 오면 불러. 설득당하진 않겠지만 말을 마치고 염라는 일어선다. 센터장은 그를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그래도 너는 내 형이니까. 그 말은 닿지 않았다. 그러나 염라는 그날 이후 조용해졌다. 센터장은 오늘도 회의실에 앉아 천국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지만 그 그림자는 누구보다도 깊다. 그리고 마음 어딘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리움이 있었다. 염라, 그는 지옥의 수장이며 자신의 가장 오래된 그림자, 그리고 사랑하는 형, 언젠간 우리 다시 함께였으면 좋겠다. 우리의 댕댕이 짬뽕은 진도 믹스로 추정된다. 그는 자칭 한 마을의 경비를 맡은 개였다. 좁은 마당, 묶인 목줄, 빗물 고인 그릇 한 개가 전부였지만 짬뽕은 하루도 빠짐없이 꼬리를 흔들었다. 아이가 울면 울음소리를 따라 짖어주었고 가끔 고개를 쓰다듬어주는 손길에 목을 맡기곤 했다. 그가 바라던 건 단 하나였다. 계속 곁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느 날 주인은 이사를 갔다. 이사 트럭은 떠났고 마당엔 짬뽕만 남았다. 짬뽕은 그렇게 유기견이 되었고 여러 보호소를 전전하다 결국 안락사의 날을 맞았다. 그 마지막 날 짬뽕은 유리문 너머 사람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희망처럼, 마지막 인사처럼. 혹시 다시 데리러 온 건가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짬뽕은 그렇게 세상과 작별했다. 만두는 포메라니안이다. 쇼핑몰 유리 진열 장소, 작은 장난감처럼 누워있던 시절이 있었다. 예쁘다, 귀엽다, 인기 많다. 많은 사람들의 손끝을 지나 만두는 어느 부잣집 아이의 생일 선물이 되었다. 리본을 두른 채 팔에 안겼고 처음엔 세상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장난감은 새 걸로 바뀌었고 만두는 더 이상 안기지 못했다. 털이 너무 날려요.
짖는 게 너무 시끄러워. 그러던 어느 날 만두는 차 안에서 강아지 전용 가방에 담겨 멀리 산속에 버려졌다. 기다렸다. 정말 오랜 시간을. 차가 다시 오지 않자 만두는 혼자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구조되었지만 보호소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만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 날 한 번만 안아줬으면.